자, 이제 힘을 냅시다. 이제 강론에서 아주 또 중요한 테마로서 공영 부담 부분이거든요. 혼자 보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또 정리만 잘 되면 아주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테마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이죠. 공영 부담에서 자 들어갑시다. 717페이지. 뭐 공용 부담은 뭐 부담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냥 보면 되겠고 외울 건 없고요. 뭐 인적 공용 부담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부담금 좀 다볼게요. 부담금. 노역은 뭐 지금은 노역은 지금 할 일이 거의 없죠. 조선시대 정역 그래가지고 16세 이상 남자들은 뭐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잖아요. 뭐 그런 건 이제 노역의 일종인데 인적 공용 부담의 일종이죠. 16세부터 59세까지였나? 그렇던 거. 자, 물적 공용 부담으로서 공용 수용, 공용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잠깐 넘어갑시다. 718페이지. 자, 부담금. 부담금. 인적 공용 부담의 대표 선수로서 부담금. 자, 우리 이미 부담금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첫날 했었죠. 첫날. 법률 유보 원칙 할 때. 그래서 부담금을 공부하실 때는 이게 조세하고 구별해서 조세는 조세 법정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엄격한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데 부담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했으면 뭐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부담금에 대해서 이걸 부담금 부과권자가 직접 부과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기관이 위탁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하위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억나시죠? 안 나죠? 날 턱이 있나? 뭐, 오늘 알다시피 TV 수신료 대표적인 부담금인데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가 부과 징수를 해야 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저항이 크다 보니까 이제 법을 살짝 바꿔서 이제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다른 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살짝 두고 이제 그렇게 조문을 둔 다음에 시행령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시행령에서 이제 보통 다른 기관에 한 위탁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이런 TV 수신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죠. 그러면 TV 수신료를 부과받은 갑이 뭐 취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 권한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없다라고 해서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에 관한 것은 부담금 조세가 아니니까 엄격한 법률 원칙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완화된 법률 원칙 적용돼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만 법에 정하고 있으면은 세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던 거죠. 그런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자, 부담금 뭐죠? 부담금. 그래서 보통 전통적 의미의 부담금은 많이 이해해왔는데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정의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즉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이제 보통 부담금이라고 정해왔죠. 뭐 전통적 입장에 따라서 정리를 해도 좋아요. 특정의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납부 의무. 예를 들면 뭐 전파라든가 어떤 전파 사업을 위해서 TV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TV 수신료 부과한다. 이게 이제 특별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거죠. 자, 이번에 조세라든가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의 구별. 조사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죠. 조사의 구별. 목적이라든가 대상자 또는 부가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조세의 경우는 엄격한 법률 유보 원칙, 즉 조세 법정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엄격한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받지만 이런 부담금의 경우에는 완화된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받기 때문에 기본 사항만 법에서 정했으면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누가 부과 징수할 거냐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내가 봐야겠다 싶으시면 제 교재 제일 앞으로 돌아와서 법률 유보 원칙 부분에 가면 이 판례가 있잖아요. 그 판례를 같이 꼭 보세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드릴게요. 22페이지. 22페이지. 그래서 거기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게 그 유명한 2차 TV 수신료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법률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죠. 판결 1번이 법률 원칙의 정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22페이지 판결 2번에 가면 TV 수신료 금액, 납부자의 범위 이런 것들이 핵심 절차이므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문단 내려가서 TV 수신료 징수 의무를 직접 할 건지 위탁할 건지 위탁하면 누구한테 위탁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세부적인 사항이죠. 본질적 사항이 아니죠.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위법의 위임이 허용된다.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건이죠. 이 정도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십시다.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 자, 계속 부담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사용료 수수료 구별은 그럼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719페이지. 이제 공용 제한, 스스로 공용 제한. 그래서 공용 제한의 대표 선수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죠. 그린벨트. 이것도 있고, 뭐 앞서 배웠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설정 이런 것들도 공용 제한이고. 그래서 각종 구역 지정, 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뭐 그 밖에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뭐 지정 변경 전부 다 이제 공용 제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특히 판례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행위 처분이다라고 봤던 정도만 뭐 기억해두고 넘어가십시다. 예. 자, 이제 왔네요. 옳게 왔네요. 공용 수용, 공용 수용. 그래서 토지 수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십시다. 수용의 것은 소유권의 강제적 박탈이죠. 보통 이제 보상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런 공용 수용 절차에 대해서 공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보실 텐데, 자, 잘 따라가면서 보세요. 일단 크게 네 가지 절차죠. 첫 번째 사업 인정. 그 다음에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뭐 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협의, 그리고 재결. 이렇게 흘러가죠. 자, 먼저 20조의 사업 인정, 거기 조문 읽어봅시다. 자, 사업 시행자 공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 아니, 지금은 국토교통부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에서 사업 시행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에게 내주는 거죠.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에게 내주는 것이니까 사업 시행자가 받는 거고요. 이게 사업 인정이고. 자, 읽어볼까요? 밑에 1번 사업인정. 사업인정의 정의는 2조 7호에 있으니까 뭐 그 정의 나중에 필요하실 때 2조 7호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설정. 자, 거기 가본의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의 공부라 동그라미 설정한다. 설정적 처분이다. 특허를 말하죠. 특허. 설정한다 표현하면 특허예요. 특허는 또 재량행위죠. 그래서 자, 외워버리죠. 다른 때 공부하지 말고 지금 외워버려요. 예, 사업인정은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권에 대한 수용권, 즉 토지 수용권 등을 설정해 주는 행위다. 설정적 처분이다. 설정적 처분이다. 특허로서 재량행위다. 항상 우리 판례는 설정적 처분 그러면 특허를 말하는 거예요. 특허. 자, 그러면 나번에 이제 볼 것도 없겠네요. 나번에 형성적 행정이, 즉 설정해 주는 거니까 형성적 행정이다. 그 말은 특허를 말해. 특허. 형성적 행정이다.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정이다.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허라고 본다면 결국 오른쪽 2번에 가서 재량행위냐 그렇다는 얘기죠. 특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익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재량행위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뭐 길게 있는데 뭐 길게 다 보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자, 사업 인정 누가 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해주는 것이고 얘는 설정적 처분이다. 됐죠? 그러면 다 나오겠죠? 사업 시행이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에 관한 토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설정적 처분이다. 특허로서 재량행위다. 끝. 됐어요? 네, 됐어요. 암기 다 끝났고 패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 만들어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21페이지 다번에 사업인정 고시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다. 이 사업인정에 관해서 사업인정을 했을 때는 이걸 일반인에게 알리는 고시가 있어요. 고시. 우리 판례는 이 고시도 처분이라고 해요. 고시도. 사업인정 고시도. 왜냐면 이게 사업인정이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음대로 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인정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인정도 처분이고 사업인정 고시도 처분이에요. 자, 그 정도. 자, 그렇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라본의 사업인정의 효과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는지 목차 위주로. 사업인정이 있으면 이제 목적물이 확정된다. 어느 지역이 이제 토지가 수용될 것이다. 목적물이 이제 확정되는 거죠. 몇 번지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알아둘 것이 이제 양가로 2번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건지 읽어만 보십시다. 두 번째 줄 사업인정 고시 후에 그 토지 등에 관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피수용자로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피수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당해 토지에 대해서 사업에 장애가 될 각종 형질 변경, 손괴, 수거, 행위 금지되고 건물을 증축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의무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우리 판례가 처분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정리하면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에게 내주는 특정 처분으로서 설권적 처분이고 사업인정 고시는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나가는 일반 처분인 거죠. 이해 구분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업인정이 있고 사업인정 고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구분해서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굴 상대로? 사업 시행자라는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기업을 상대로 내주는 설권적 처분이에요. 특허로서 제한 행위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불특정 다수인,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다수인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인정 고시는 결국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 처분이에요. 두 가지 구분해서 봐두세요. 그 다음에 마본도 좀 체크해야죠. 우리 판례는 지금 사업인정, 지금 이 사업인정과 뒤에서 보게 될 수용 재결 사이에 있어서 두 행위가 서로 별도의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고 봐가지고 하자성기를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판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죠. 첫째, 이게 별개 효과냐? 토지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같은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판은 사업인정 같은 것들이 사실 일반인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고시만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보를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사업인정 단계에 대해서 사실 통지를 못 받는 일반인들이 못 다투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하자성계를 좀 폭넓게 인정하자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 판례는 하자성계 부정한다. 비판적 입장도 있다. 좀 읽어봅시다. 마본의 두 번째 줄, 우리 판례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성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자, 그러나 수용재결은 사업인정이 있음을 전제로 사업인정과 결합해서 토지 수용의 목적을 같은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즉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일단 하자성계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즉 서로 같은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얘기는 서로 우리 판례처럼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데 보통 참여가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사업인정에 대해서 못 다투고 있다가 갑자기 수용쟁을 나왔을 때 그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때 하자성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승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비판까지 봐주세요. 이런 것들은 비판적 입장이 아주 굉장히 우세하니까 판례 입장하고 같이 봐주세요. 밑에 문제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에 토지라든가 물건 조서 작성, 제목만 보시고, 자, 밑에 판례 한 줄만 읽어보세요. 우리 판례는 토지 조서 작성의 하자만으로 수용재결, 이의재결 하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고. 자, 3번의 협의 간단하게.
협의는 뭐 길게 볼 거 없어요. 협의는 일단 공법상 계약으로 보통 봐요. 공법상 계약. 협의의 성질. 그래서 협의가 사실 두 번이 있어요. 사업인정 전에 협의가 있고 사업인정 후에 협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협의는 사업인정 후에 협의예요. 이것도 우리 판례가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공법상 계약으로 보죠. 공법상 계약. 협의의 성질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다번에 협의가 되면, 자, 다번에 협의 효과, 협의가 되면 뒤에서 보게 될 재결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즉, 토지 수용 재결 효과가 발생해서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피수용자, 즉 토지 소유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 다번의 협의 효과는 뒤에서 보게 될 재결의 효과하고 똑같아요. 좀 이따 할까? 뭐 마찬가지고. 라번의 협의 성립에 확인받으면 이제 재결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도 있다. 정도만 봐두세요. 그래서 이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로 가죠? 재결로 가죠, 재결. 자,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절차는 사업 인정, 그 다음에 재결. 다시요. 사업 인정,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지나가고 결국 재결. 자, 이 재결은 또 뭐냐? 역시 얘도 설권적 처분이에요. 재결도. 설권적 처분으로서 당연히 재량행위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결은 누가 하는지를 알죠. 누가? 토지수용위원회가 하죠. 토지수용위원회가 딱 나타나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누굴 상대로? 사업시행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리는 일방적인 결정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재결이에요, 재결. 자, 보십시다. 4번의 재결 누가 한다고요?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정확히 말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상대방은 누구예요? 사업시행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 둘이 협의를 못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 4번의 재결 읽어봅시다. 가번의 의의 및 성질. 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일 때 행해지는 전국적인 결정이다. 뭐 하는 거냐? 결국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해 하면서 동시에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설정케 하고 그 다음에서 동시에 보상금도 결정하고 이게 수용재결이죠. 그죠? 네. 수용재결. 자, 형성적 행정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설권적 처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량행위예요. 네, 당연히. 자, 재결기관이 누군가 보십시다. 재결기관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줄에 가면 중토위는 국가 또는 특별시 등이 사업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역이 걸쳐 있는 사업에서가 중토위가 관할이고 나머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이죠. 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누군지 나와 있고, 자, 오른쪽 가봅시다. 재결. 자, 다음번에 재결의 신청의 청구. 자, 재결 신청은 누가 하나? 그 하는 사람만 잘 체크할게요. 누가 할까요? 사업 시행자. 첫 번째 줄, 사업 시행자 공표. 그래서 재결의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죠? 사업 시행자 공표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결 신청의 청구는 뭐냐?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안 해요. 그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재결 신청의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 토지 소유자. 세 번째 줄 토지 소유자 공표. 자, 그럼 어떤 건지 알겠죠? 재결의 신청은 누구만 한다? 사업 시행자만 하고, 사업 시행자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재결 신청할 수 없고 재결 신청을 청구할 뿐이죠. 그렇죠? 재결. 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1번. 예를 들면 재결 신청을 청구하면,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2번 재결 신청을 하면 결국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3번 이렇게 재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재결 신청 청구, 재결 신청, 재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은 얘기예요. 자, 라번의 재결의 내용 보십시다. 라번의 재결의 내용. 여러분 잘 분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숫자를 좀 바꿔놨어요. 자, 라번의 재결의 내용 별표 몇 개 박아놓고 재결의 내용.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할 내용은 1번 수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 방법, 2번에 수용의 개시일과 기간, 3번에 손실보상 등의 사항에서 1번, 2번 끊고 3번. 1번, 2번 끊고 3번.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 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해놨죠. 1번, 2번 끊고 3번 해놓고 위에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수용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 여백이 있으니까. 수용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 뭘까요? 수용 시기, 수용 범위 등이겠죠. 그죠? 언제 수용이 갈 거냐? 얼마나 수용할 거냐? 그래서 수용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 1번, 2번 그리고 보상 금액과 보상 금액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요걸 잘해야 돼요. 뒤에 가서 이제 권리구조 절차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 이왕 써놨으면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일단 제가 말로 할게요. 수용에 만약에 수용 그 자체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거쳐서 또는 안 거치고 항고소송.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 신청 거쳐서 또는 안 거치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렇게 간단 말이죠. 달라요. 적어 놓을까요?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게. 자, 이의 신청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로 해놓을게요. 가로 해놓고 위의 경우는 항고소송 85조 1항. 보상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역시 이것도 이의 신청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양쪽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안 가도 되고 이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액 또는 감액. 그래서 증감 청구 소송. 얘는 85조 1항도 근거고 85조 2항이 이제 주된 근거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죠. 일단 주 포인트.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재결의 내용을 먼저 잘 구분해 놓으시고. 자, 마번의 재결의 효과 뭐가 있나 보십시다. 재결의 효과. 재결이 있으면 수용 절차 종결되고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수용의 효과가 이제 재결의 효과고 이게 아까 봤던 협의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협의 효과가 재결의 효과고 그게 바로 수용 효과예요. 그럼 수용 효과가 뭐겠어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뺏기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공탁 의무를 짓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을 인도하고 명도할 의무를 지는 거죠. 공작물 철거하고. 읽어보십시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의무를 지는 거고 피수용자, 즉 토지 소유자 등은 그 개시일까지 토지, 물건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공작물이 있으면 철거하고 이런 의무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죠. 이게 재결의 효과고 이게 앞서 봤던 협의 효과하고 똑같은 거고 이게 수용 효과라고도 불러요. 여기까지가 토지 수용 절차. 여기까지가 뭐 별거 없죠.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사업 인정, 재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원. 저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이미 뭐 칠판에 다 써놨네요. 자, 밑에 거기 공익사업법 83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중토위의 34조에 따른 재결, 이 34조에 따른 재결이 수용재결이죠. 수용재결. 34조는 이제 재결했는데 이 재결이 보통 수용재결이라 불러요. 그래서 중토위의 34조에 따른 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데는 중토위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항 지토위의 34조에 따른 재결, 즉 수용절에 불만이 있는 자는 해당 지토위 거쳐가지고 중토위 1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된다. 84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1항 중토위는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동그라미 보상금액 변경 동그라미. 그래서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용 그 자체에 불만이 있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죠. 취소 또는 변경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는 자들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상금액 변경도 하니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것은 이 이의 신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판인 거죠. 그래서 원래 처분을 취소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대신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대신 구조. 행정 심판의 선택을 갖는 거예요. 원처분청인 중토위 또는 지토위에 대해서 결정을 뒤집는 행정 심판의 선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 그렇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게 원처분청이 결정을 뒤집는 거 아니냐 해서 재결주의로 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처분청과 재결청이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지토위, 중토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건 재결주의는 아니고 우리 학자들은 이것은 원처분주의의 문제다. 정리하면 몇 가지 좀 정리합시다. 자, 첫째. 수용에 불만이 있든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든, 즉 수용 시기 범위에 불만이 있든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든 다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의 신청.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생각하기를 토지 수요자만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사업 시행자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액수가 너무 과다할 때. 그죠? 그것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결국 이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봐야 돼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다. 원처분을 취소 변경한단 말이죠. 대신구조 하에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결주의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상 재결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결 고야자가 없는 원처분에 보통 소송의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재결주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가봅시다. 자, 86조에 가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효력돼가지고 이거 보면 85조에 따른 기간 내에 만약에 소송까지 제기되지 않아서 그냥 재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마치 민사소송법상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겠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유명한 85조 가봅시다. 1항 사업시행자 공표, 토지소유자 공표. 그러니까 원고가 사업시행자도 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는 60일, 그리고 이의 신청 거쳤을 때는 30일 이내 각각 항고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85조 1항은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그냥 일반적인 다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됐고, 85조 2항을 따라 내려오면 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일 때, 그 말은 뭐예요? 85조 1항의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도 있고 항고 소송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은 항고 소송으로 가는 거고, 취소송으로 가는 거고,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상금 증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85조 2항만이 근거가 아니에요. 85조 1항도 근거죠. 그렇잖아요. 1항부터 받아서 내려오니까.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그렇게 받아 내려오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지만 제소기한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60일, 30일. 그죠? 이런 걸 캐치해야지, 이런 거를.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손실보상을 할 때 제가 자녀지 매수 청구, 기억나나요? 자녀지 매수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이때 소송 수단에 대해서 항고 소송은 일단 아니고, 왜냐면 자녀지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항고 소송 아니고, 일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이냐, 당사자, 그 다음 아니면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 판례가 보상금 증감으로 봤죠. 예.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제소기한이 단기로 끝난단 말이죠. 법률관계가 조속히 안정될 수가 있죠. 소송 자체는 당사자 소송인데 제소기한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85조 1항, 85조 2항, 다 이제 85조 2항 왔어요. 1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일 때는 그 소송을 제기한 자가 토지 소유자, 원고가 토지 소유자면, 자, 사업 시행자 공표, 피고가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원고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피고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공표. 자, 누가 빠졌죠? 토지 수용위원회가 빠져 있죠. 그죠? 제가 그 공부할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이때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뭐냐 갖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으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빼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당사자끼리 돈 주고 받고 끝나는 얘기죠. 사실 이런 소송은 허용할 수 원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토지 수용위원회 보상금에 관한 결정, 이 수용결에 불만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취소송 제기해서 먼저 그것도 취소해야 되는데 그 과정 안 거치고 그냥 지들끼리 돈 주고 받고 끝나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래서 명문으로 인정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책이 있으니까 좀 다 체크할 거고. 그럼 이런 거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니까, 자, 제가 토지 소유자인데 수용당하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자, 피고를 누굴 상대해가지고 토지 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죠. 주의적 청구로 쓰고 그래서 나 수용당하기 정말 싫다. 그래서 수용에 대한 수용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혹시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보상금이라도 더 달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피고를 누구로 삼아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삼아서 예비적 청구로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민사소송법 개정돼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 허용되잖아요. 이게 이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죠. 피고가 다르잖아요. 가능하다는 얘기. 자, 이제 나머지 책을 보십시다. 자, 726페이지. 1번의 이의신청. 자, 의 볼게요. 지토위에 제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당의 지토위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중토에 제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중토를 거쳐가지고 중앙토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키워드 보십시다. 행정심판 동그라미. 행정심판이다. 그 다음 줄 임의적 절차 동그라미. 반드시 거칠 필요 없죠?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임의적 절차 동그라미. 그 다음 문단 가면은 수용재결 부분, 보상재결 부분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이 있어도 결국 다 다툴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디에 불만이 있던 간에 이의신청 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으로 수렴이 됐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이의재결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행정소송. 수용질에서 불만이 있는 자는 60일, 이의신청 거쳤을 때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문단에 가면 60일 또는 30일 제소기간은 특칙이다. 60일, 30일 제소기간 그거 체크하시고, 세 번째 문단에 가서 이때 행정소송은 두 가지다. 항고소송과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두 가지도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넘어가서 항고소송. 언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수용 그 자체 다툼이 있을 때죠. 수용 받기 싫다. 수용 범위 또는 수용 시기 등의 불만이 있을 때 항고소송 제기하는 거죠. 항고소송. 자, 좀 체크해 보십시다. 세 번째
둘, 그러나 이 신청 거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대상이 수용제결이냐 이의제결이냐 다툼이 있는데, 자, 쭉 읽다가 공익사업법상의 재결주를 볼 만한 특별한 법적 근거 없다. 그래서 원처분주의 동그라미. 원처분주의 동그라미. 원처분주의라고 본다면 이의신청 거쳐왔다 할지라도 이의제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제결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원처분주의 공표. 그것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공표해드린 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말을 만들어 가세요. 답안 쓸 때. 그럼 양가로 나번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85조 1항 그 2항이죠. 자, 의의 세 번째 줄.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용제결 또는 이의제결을 다투는 항고소송 방식으로 보상액을 다시 결정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우회적 절차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원고 피고가 사업시행자, 토지수자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들끼리 돈 주고 받고 끝내게 하고 있다. 소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되게 하고 있죠. 자, 특징 보십시다. 특징. 자, 중요한 거 공표 칠게요. 피고에서 구법은 토지 수용일도 있었는데, 자, 두 번째 줄. 현행 공익사업부문. 자, 공표합시다.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 자, 특징.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 꼭 쓰세요. 피고에서 제외.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래서 화살표 밑에다가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소송. 네. 자,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 공표 쳤죠? 화살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견이 없어요, 이제는. 자, 과거에는 이게 무슨 소송이냐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자, 정리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번의 대상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그 두 번째 문답은 보십시다. 현행 공익사업법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토지 수용인회가 피고에서 제외됐다 라는 것을 고려해보고, 그래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본질이 보상금의 증액과 감액이라는 것을 요구를 봤을 때 보상금에 관한 법령관계, 즉 이건 말 그대로 당사자 소송이다 하는 얘기죠. 자, 모르는 얘기 이거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자, 방가로 3번의 성질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목차에다가 공표 쳐야죠. 형당이다.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 다음에 이 방가로 나보는 쉬운 얘기예요.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텐데 그때는 돈 더 달라 그 말 아니에요. 돈 더 쏘셔. 그래서 이행소송이죠. 돈 더 달라 얘기고,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 누가 제기하죠? 사업시행자가 제기하죠.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덜 줄게요. 조금만 줄게요. 확인소송이죠.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노마자 3번에 가면 공용수용의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본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수용이 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되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의무가 있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토지 등을 인도하고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런 의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법에서는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을 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도 주고 있고. 자, 그래서, 자, 2번은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안 봤나요? 들으면 알아요. 공익사업법. 자, 89조. 한번 펴보세요, 법전.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을 걸 누가 해놨을까? 신기한 경험을 처음 할 거예요. 89조가 제가 여러분이 아마 체크한 흔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은 안 나는데 연필은 그어져 있어. 이런 게 신기하죠. 여러분 잠들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대신 체크한 거죠. 자, 89조 대집행.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또 해야 돼. 왜 했나 몰라. 자, 이거 제가 언제 했냐면 국가배상법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그 배상과 관련해서 공무원 설명할 때 그때 이제 봤던 부분이에요. 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서 공무탁스 사인이 들어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할 때 사실 봤던 거죠. 예, 기억이 좀 나요? 아직 안 나요? 예, 안 나면 그냥 계속 봐요. 자, 89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업 시행자에 아마 공표가 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 등의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의 의무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의 의무를 말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무슨 의무를 갖고 있어요? 토지 인도, 명도 의무, 건물 철거 의무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기억나나요? 이제 조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 수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인도 안 해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안 해요. 건물 그 다음에 철거 안 한단 말이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도지사 등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구분해서 건물 인도라든가 명도부는 비대체적 자격이니까 이건 대집행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뭘 말한다? 결국 이것은 공작물 철거 뭐 이런 것들이죠. 철거. 그래서 공작물을 철거되는데 철거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대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제가 설명한 것은 이 대집행에 대해서 권한이 시도지사 등에게 있는데 시도지사가 다시 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시 위탁을 했고 그 사건이 그때 우리 봤던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살려서 이제 728페이지 사시에서 나왔던 쟁점이에요. 2번. 자, 읽어볼게요. 피수용자의 토지 물건 등의 이전 의무 및 대집행,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당의 토지나 물건을 사업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거나 공작물 같으면 철거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가 있을 때 결국 사업 시행자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 등이 대집행한다. 아까 봤던 89조죠. 중요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자 계속 봐요. 일설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89조는 대집행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비대체적 자격을 대체적 자격으로 전환시킨다. 이건 헛소리죠. 헛소리고, 우리 판례는 토지 명도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력 행사만 가능할 뿐 대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집행 대상되는 건 뭐뿐이에요? 건물, 공작물 철거 의무 이런 것들이죠. 토지나 뭐 건물의 인도 이런 것들은 대집행 안 되는 거고, 등기를 어떻게 국가가 대신해요? 등기 이전을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철거, 때려 부시는 거. 요것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 때려 부시는 거. 자, 그러면 오른쪽, 자, 2007년 사시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오른쪽 2007년 사시 문제. 자, A씨는 10년 전까지 석탄 산업으로 번창하던 도시였는데 최근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민간 기업 주식회사 가입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제를 한 거죠. 예, 거기까지 봤고. 자, 3번 문제. 병이 토지 소유자예요, 지금. 병은 자신의 토지가 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므로 수용제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병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불법 방법은 뭐가 있나요? 첫째, 이의 신청. 둘째, 보상금 증가 쓰면 빵점이죠. 그죠? 항고소송. 간단한 얘기인데 절반 이상이 틀렸어, 절반 이상. 얼마나 강론을 안 봤으면. 강론을 본 적이 있어야지. 쉽잖아요. 이의신청, 항고소송 아니면 보상금 증가인데, 이거는 지금 수용 그 자체에 불만이 있는 놈이죠. 이 양반은. 그렇죠? 이의신청 거쳐서 아니면 안 거치고 항고소송. 끝났죠. 볼 거 없어요. 끝. 나머지는 책 있는 거 그냥 몇 가지 특징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쓰면 되죠. 그래서 이의신청과 항고소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고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제소이라는 특칙이 있었죠. 60일 30일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가 지배하니까 이의제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임의적 전신조차인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쓸 말들이죠. 자, 2010년 사시 문제 730페이지 보십시다. 한 번만 공부하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예 안 보면 아예 빵점이죠, 여기는. 예. A는, 자,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보상에 관해서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재결 가는 거죠. 그래서 A씨가 재결을 신청해서 지금 A씨가 이제 사업 시행자인 것 같아요. A씨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 공작물을 이전한다. A씨는 갑에게 보상금 1억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자, 그러나 갑은 뭐라고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 적다. 이미 다 머릿속에 구도가 생기죠? 거절했다. 그러니까 A씨가 보상금을 공탁해버리니까 그러고 A시장은 갑에게 보상 조차가 완료됐으니까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금 두 가지 나오죠. 공작물 이전, 토지 인도 나와 있죠. 공작물을 때려 부시든지 토지를 인도하든지 이제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갑이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했을 때 적절한 구제수단 또 나오잖아요. 나온 거 맨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이의신청 그리고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증감이 아니고 정확히 증액 청구소송. 그래서 이의신청 거쳐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또는 그냥 직접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됐죠? 뭐 더 쓸 거 없어.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 쓰면 되나? 그래서 특히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피고가 누가 빠졌다? 토지 수용에 빠졌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유다. 이런 것들만 잘 나오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수연의 특별 규정을 제한을 받는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쉬운 문제인데도 뭐 거의 절반이 넘게 틀렸대요. 뭐 제가 채점한 거 들어보니까 절반이 60% 이상 다 틀렸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강론을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강론에 대한 뭐 지나치게 소홀한 그런 뭐 그냥 쓸데없는 어떤 잘못된 학습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공작물 이전 명령, 토지 인도 명령에 응하자 할 때 갑이 이를 대지평할 수 있는 아까 봤던 89조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인도는 비대체적 자기업이니까 대지평 안 되죠.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공작물 이전, 이런 것들은 공작물의 규모가 작고 동산일 때 일단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만 대지평이 가능한 거죠. 결국 대지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업 불행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31페이지 가서 환매권 보십니다. 환매권. 토지를 수용해 가고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돌려달라 그 말이죠. 내가 쓰게. 환매권. 그래서 환매권 부분은 조문이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조문만 딱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러면 자, 거기 조문 있죠? 조문 제가 한번 정리할 테니까 같이 보십시다. 91조 환매권. 자, 환매권은 환매 요건에 붙어있는 기간하고 환매권 행사 기간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91조 1항. 자, 환매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 두 개거든요. 91조 1항 2항 두 개니까 천천히.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10년은 환매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기간이죠. 10년 이내에 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공표. 폐지 변경 공표. 무슨 얘기죠? 그 사업 접었다 그 말이죠. 그죠? 관청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관청사 짓겠다는 사업 자체를 그만두었다 그 말이에요. 서울시청 지으려고 땅을 사놨는데 서울시청 짓는 걸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그 말이죠. 폐지 변경. 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공표, 일부 공표. 전부, 일부, 다 되죠? 전부 또는 일부가. 전부 공표, 일부 공표. 필요 없게 된 경우 체크하시고 거기까지가 끊어요. 필요 없게 된 경우까지. 여기까지가 91조 1항의 환매권 행사 요건이죠. 여기까지가 끊어요. 일단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딱 끊고. 자, 계속 취득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 환매권자 나와 있죠. 환매권자는 뭐 제가 특별히 체크할 거 없고 환매권자는 자,
이 다음부터가 환매권 행사 기간이에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거기 또는의 공표 또는의 공표하시고 선택 가능. 제소 기간과 달리 환매권의 기간은 원고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가능. 그러니까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요걸 선택하든지 이게 지나갔으면 취득일 10년 이걸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유리한 거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권 행사 방법이죠. 동시이행관계 아니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보상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줘야지만이 그때 환매권 행사는 성립하는 거예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선지급 의무가 있어요. 환매권 행사 방법. 자, 91조 2항 갑시다. 두 번째 환매권 행사 요건. 2항,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 동그라미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용 동그라미. 사업은 폐지 변경한 게 아니죠. 그냥 이용만 하지 않고 있으면 되죠. 지체되는 거죠. 지체. 사업이 지체되는 거죠. 지체. 그래서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 공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체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행사 요건이고 1항을 준용한다. 그리고 뒷부분에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된다. 환매권 행사 기간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딜 그 다음 보시냐면 92조를 먼저 보세요. 92조 건너뛰어서 거기 환매권의 통지라 돼 있죠. 통지. 92조 1항 사업 시행되는 91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또는 환매권자 모르겠으면 공고하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92조 2항이 중요해요. 환매권자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공고한 날부터 6개월 공표. 6개월이 지나면은 환매권 행사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위에 환매권 행사 기간이 별도로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고시 또는 통지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환매권 행사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말이죠? 환매권에 대해서 통지를 받거나 공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행사되고 이런 것이 없을 때 위로 올라가서 뭐 1년, 10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환매권 행사 기간에 관련된 조문이 92조예요, 역시. 자, 봐두시고 다시 올라가서 91조 6항 봅시다. 자, 91조 6항.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공공기관 거기까지 꼭 세쳐놓고 누가 빠지냐면은 민간기업은 제외되죠. 일단 91조 6항에서 민간기업은 제외돼요. 원래 민간기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공무수 탁상인으로서. 그러나 91조 6항에는 민간기업은 일단 빠져요. 민간기업 제외. 자, 계속.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바뀌는 것은 상관없어요. 사업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민간기업은 빠져요. 자, 국가, 지자체 등이 사업 인정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당의 공익사업이 제4조 1호부터 제5호 5호의 공표 그 5호의 공표 넣고 이 5호에 뭐가 있느냐 적어놓으세요. 5회 택지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등이 여기 있어요. 하여튼 뭐 집과 관련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래는 4호까지였거든요. 4호까지. 그래서 만약에 관청사를 지으려고 토지 등을 수용했다가 임대아파트 짓는 걸로 사업을 바꾼다 했을 때 91조 6항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5호까지 넓혔어요. 이게 최근에 뭘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호. 그래서 5호가 택지라든가 임대주택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관청사 지으려고 토지를 수용했다가 이 사업 접고
91조 6항에 따라서 자, 임대아파트 쪽으로 바꾸겠다. 91조 6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무슨 조문인지 봅시다. 자, 계속 봐요.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자,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체크하시고, 이게 공익사업이 변경이란 말이죠. 변경.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쳐놓고, 1항 및 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 기간은 관부의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 순진하게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해서, 이때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겠구나.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사업이 변경됐고, 변경된 사업으로 지금 토지를 쓰고 있겠죠.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청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수용했다가 관청사 안 짓고 그 사업 접고 여기다가 임대아파트 짓겠다. 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죠.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거죠.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 우리 판례는 이 조문을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으로 봐요. 순진하게 속지 마세요. 마치 이 조문 그냥 읽으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봐봐요. 생각해봐요. 다른 사업으로 바꿔놓고 그걸로 지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으로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놨잖아요. 지금 지어놨으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환매권 행사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 중요한 거겠죠. 출제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번의 의미 및 인정 배경에서 환매권의 목적이 나와 있죠. 원상회복이 제일 좋은 거죠. 사실 그죠? 보상금 받는 것보다는 내 땅 돌려받아가지고 내 집 그냥 다시 짓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인정되는 재산권 존속 보호 사상에서 인정되는 논리고. 자, 계속 봅시다. 이번에 법적 성격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단 사건. 학자는 공권으로 보고 있어. 학설은 공권. 판례는 사건. 그래서 환매소송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해결하죠, 보통은. 자, 그 다음에 3번의 환매 요건, 아까 본 것처럼 91조 1항의 요건이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줄, 필요 없게 된 경우라는 것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두 번째 줄, 객관적. 그리고 세 번째 줄, 전부뿐만 아니고 일부의 경우도 해당 가능하죠. 밑에 판례가 그런 취지의 판례고. 나번에 91조 2항의 요건, 여기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지체되는 거죠. 지체. 지연. 세 번째 줄 지연. 자, 오른쪽에 4번의 환매 절차. 자, 5번에 환매 가격. 그래서 환매 가격에 관련해서 뭐 토지 가액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환매 가격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6번의 환매권 소멸 보십시다. 자, 이게 환매권 행사 기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6번의 환매권 소멸은 다른 말로 옆에다가 환매권의 행사 기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환매권의 소멸은 환매권 행사 기간. 자, 먼저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6개월이죠. 아까 봤던 6개월. 그리고 나번에 통지 공고가 없으면 1년 또는 10년, 그리고 6년. 이게 가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번에 네 번째 줄,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과 10년 중에 서로 날짜가 다를 때는 환매권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 택하면 된다는 얘기. 하나 지나가서도 아직 아니라는 거 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유리한 거 택하라는 얘기. 밑에 판례가 그런 판례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7번의 공익사업의 변환.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때문에 여기 판례가 이제 축적되어 있죠. 공익사업의 변환. 자, 그것은 91조 6항에 관한 내용이고, 자, 세 번째 줄에 5호까지, 1호 내지 1호부터 5호까지, 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됐을 때는 환매권 행사 기간을 관부에게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마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문은 두 번째 문단, 사업 인정을 받은 당의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해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됐을 때는 결국 환매권의 행사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건 판례표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환매권의 행사 제한 규정이다 라는 얘기죠.
사업을 바꾸고 변경된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이 되는 거죠. 판례편 그대로 밑에 옮겨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 요건. 일단 1번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등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빠진다. 2번 공익사업법 제4조 1호부터 5호. 여기 이제 관청사, 뭐 도로, 항만 다 있는데 특히 5호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죠. 종전에는 1호 내지 4호. 지금은 5호까지 갔어. 5호. 5호에다가 꼭 체크해야 돼요. 5호가 임대 아파트, 택지 조성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변경돼야 되겠고 이때 새로운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받거나 받은 것은 의제가 될 때만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또 중요한 얘기. 사업 시행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지금 그 서초역 사거리에 보면 이제 그 위쪽에 대법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을 지으려고 원래 샀던 땅이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을 거기다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그 사업 자체를 폐지했죠. 폐지하고 대한민국에 그 땅을 팔았죠. 팔아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대검찰청하고 그 다음 옆에다가 법원을 졌단 말이죠. 그러면 변경된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죠. 환매권 행사 못한다는 원주인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구였어요? 원래는 서울시, 나중은 국가. 다르죠. 달라도 적용된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사업 시행자가 국가든지 지자체든지 하여튼 달라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 시행자는 민간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 국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자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 얘기가 밑에 판례죠. 자, 됐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 한 10분 정도.